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여름밤, 날이 저물고 마을 전체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가 채 식지 않아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으며 집집마다 불이 꺼져 모든 이가 잠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막 속에서 오직 풀벌레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 마을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깨는 요란한 소리가 있었으니 이는 박 의원 댁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쾅쾅쾅. 행랑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하동이가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어보려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도 급하고 다급하여 곧바로 신발을 챙겨 신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그는 밖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대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대문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드리는 소리만 더욱 크게 그리고 빠르게 울렸습니다. 하동이는 답답한 마음에 대문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만 누군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주저하였으나 대문을 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 청년이 비틀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얼굴이 창백하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고 그의 온몸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하는 신음소리만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동이는 깜짝 놀라 다가가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하여 이리 다치신 것이옵니까? 그러나 청년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는 듯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있던 손을 조금 내려놓자 그의 입안에서 선홍빛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동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의원을 모셔와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의원 어른을 모셔와야겠습니다. 이렇게 두었다간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날따라 박 의원은 본가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마을 첩의 집에 들러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신발을 다시 동여매고는 대문을 나서며 이웃마을로 내달렸습니다. 밤길은 어둡고 길은 험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이웃마을에 도착한 하동이는 의원을 찾아 사정을 이야기하며 급히 집으로 모셨습니다. 박 의원은 땀을 훔치며 하동이를 따라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가 진찰실로 들어가자마자 쓰러진 청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혀가 잘렸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박 의원은 진찰실에서 청년을 눕히고 환부를 살폈습니다. 혀가 반쯤 잘려 있어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고 피가 멈추지 않아 그의 입안은 온통 붉은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원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곧 소금물을 준비하여 청년의 입을 깨끗이 씻어낸 뒤 바늘에 명주실을 꿰어
조심스럽게 꿰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말해보게. 의원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으나 청년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의원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잘린 혀가 제대로 붙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박 의원의 표정에도 점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혀를 붙이긴 했으나 제대로 기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듯하구나. 큰 화를 당했음이 분명하니 어찌 된 일인지 알아야 하겠네. 다음 날 아침 청년이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무렵 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바로 인근 마을의 유지강 진사의 외아들 강연이었습니다. 평소 방탕한 행실로 소문이 자자하던 자였으니 일이 다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강연은 하동이가 가져다 준 붓과 종이를 받아들고 더듬거리며 어젯밤 있었던 일을 종이에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와 수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적힌 글을 읽은 박 의원과 하동이는 얼굴빛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지난밤 강연은 저잣거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마을 초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문득 오주부의 집방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이끌린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까치발을 들며 조심스럽게 들창 너머를 엿보았습니다. 그 방에서는 오주부의 셋째 딸 오린이 바느질을 하다 그대로 잠이 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 안은 켜진 호롱불로 인해 희미한 불빛이 감돌았고 그녀는 저고리를 벗은 채 속치마만 입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훤히 드러났으니 희멀건 속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와 헝클어진 머리칼이 강연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강연은 그 순간 술기운에 정신이 몽롱해졌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담장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고요만이 감돌았고 오리는 잠결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은 손을 뻗어 호롱불을 끄고 그녀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술에 자신의 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강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오린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술기운에 흐려진 그의 시선은 오린의 잠든 모습에 고정되었고 욕망에 사로잡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몸에 닿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오린의 허리깨를 스치며 아래로 내려갔고 이내 엉덩이를 꽉 쥐며 흔들었습니다. 오린은 잠결에도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에 몸을 움찔거리며 신음을 흘렸지만 강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듯 바지 주머니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취한 몸을 간신히 버티며 오린을 향해 몸을 기울였고 점점 거칠게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린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반쯤 뜬 눈으로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는 그림자를 보자마자 공포에 휩싸였고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에 누구 있습니까? 오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연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이성을 잃고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오리는 그의 손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와 무거운 숨결에 숨이 막히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고, 이내 강연의 행동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리 가세요. 누구냐고요? 멈추세요. 강연은 그녀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더 가까이 밀착시키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오린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허리띠를 풀려 하며 더 큰 힘을 가했습니다. 오린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강연은 그저 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얼굴을 그녀에게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고 술 냄새 가득한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습니다. 으악! 그 순간 오리는 본능적으로 곁에 있던 바느질 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강연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힘껏 휘둘렀고 차가운 금속날이 강연의 혀를 정확히 스쳤습니다. 가위는 그의 혀를 잘라내었고 순간 강연은 엄청난 고통에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연은 입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를 막기 위해 손을 틀어막았지만 피는 손가락 사이로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공포와 고통에 휘청거리며 비틀거렸고 이내 방 안을 뛰쳐나갔습니다. 오리는 여전히 손에 들린 가위를 쥔 채 온몸을 떨었고 강연이 떠나간 빈 방에서 깊은 공포에 휩싸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은 피투성이가 된 입을 움켜쥐며 골목을 질주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그의 손과 옷을 물들였고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발길을 허둥댔습니다. 그는 곧 고통으로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오직 박 의원 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떠올랐고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골목을 지나고 거리를 넘어 마침내 피로 범벅이 된 채 박 의원 댁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강연의 적은 글을 읽은 박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니 어찌 책임을 피하려고 하겠는가? 혀는 꿰맸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의 죄값이라 생각해야 할 것이네. 하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강연을 바라보았고 강연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도 없었으며 이내 머리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혀를 잃은 이후 그의 삶과 가문의 운명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강연의 혀를 꿰매며 말했습니다. 자네 혀는 다시 꿰매 보았네만 이게 잘 붙을지는 모르겠네. 혀를 이리 만든 자네 죄값이 크긴 큰 모양일세. 강연은 답을 하려 했지만 다드친사씨 하는 소리만 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 의원은 그의 어정쩡한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혀만 잃은 게 아니라 기계와 이성까지 몽땅 잃은 개로군. 자네가 벌어들인 업보라면 내가 무슨 수로 막겠는가? 혀를 잃고 벙어리가 된 강연은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놈, 혀가 날아갔다더니 이제 꼬랑지도 내렸구먼. 벙어리가 되었으니 입은 다물었겠지만 잘못된 짓거리는 누가 다 막겠나? 그들의 비웃음이
강연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낯빛을 붉히며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강진사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3대 독자인 강연이 이 모양이니 가문의 대는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때마다 술을 퍼마시며 한탄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놈을 내 자식이라 부르게 되었단 말인가? 혀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집안의 명예와 재산까지 말아먹겠구나. 강진사는 아들을 위해 혼처를 알아보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벙어리하고 결혼을 한다고? 딸내미를 집안 종처럼 부리라는 소리인가? 가문 좋은 척하던 강진사네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누가 알았겠나? 결국 강진사는 술에 취해 날마다 이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벙어리가 되더니 내 집안도 벙어리가 되겠구나. 재산이고 명예고 이젠 뭐 하나 남는 게 없다. 약값을 대기 위해 한 마지기, 두 마지기씩 논밭을 팔아넘겼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진사는 점차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숨을 거두며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은 죄야. 내가 갚아라. 그런데 가문의 대를 끊지는 말거라. 강연은 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는 다트친사시 하는 신음과 함께 무릎을 꿇었지만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강연은 49제가 끝난 뒤 가문과 재산을 잃고 10만이 당숙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그는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삿갓을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연이는 혀는 없어도 두 다리는 멀쩡하니 잘 도망가는구먼. 이 소리에 사람들은 큰 웃음을 터뜨렸고 강연은 치욕에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산속에서의 삶은 쓸쓸하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고 간혹 산삼을 발견하면 저잣거리로 나가 팔았습니다. 저잣거리에서도 그의 모습은 눈에 띄었습니다. 삿갓을 깊숙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종이로 적은 글로만 대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삼 얼마요? 약재상이 물으면 강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며 답했습니다. 어버버, 300년. 그러나 약재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300냥? 혀를 다시 붙이려는 값이겠구먼. 이 벙어리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그는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술을 들이켰고 손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칠흑 같은 밤, 강연은 귀틀집으로 돌아와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짐승처럼 울음을 토했습니다. 어버버. 잃어버린 혀, 무너진 가문.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연은 산속에서의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고독과 후회는 그를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귀틀집 안에서 약초로 끼니를 때우고 술로 하루를 잊으려 했지만 술병이 바닥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과거의 잘못뿐이었습니다. 어버버. 그는 혼자서도 중얼거렸습니다. 혀를 잃고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으나
가문을 몰락시킨 죄책감이 더 큰 무게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강현은 숲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릴 때 문득 그의 허름한 집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림자는 곧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강현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인이 등을 돌린 채 그의 허름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돌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연나리, 강현은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과거의 악연으로 그의 혀를 자르게 만든 올인이었습니다. 강현은 손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올인은 그의 반응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첩은 그날 이후 나리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며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현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냐? 오리는 급히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 소첩은 마을을 떠난 이후 암자에서 많은 날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날의 일은 제겐 너무나 두려운 기억이었으나 그보다도 나리께서 혀를 잃고 고통받으셨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공양보살로 지내며 나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려 했습니다. 오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고백했습니다. 오린 역시 강현과 마찬가지로 그날 이후 평온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공포와 충격으로 가위를 휘둘렀던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냥 고함만 쳐서 쫓아내기만 했더라면. 이 말을 되뇌이며 스스로를 원망하던 그녀는 3대 독자를 벙어리로 만든 죄책감과 수치심에 두문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폭포가 만든 소소를 바라보며 그 안에 몸을 던져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서늘한 물속으로 몸을 던지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나가던 탁발승이 물에 빠진 그녀를 발견하고는 서둘러 건져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탁발승은 그런 그녀를 암자로 데려가 몸과 마음을 회복시켰습니다. 암자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고난과도 같았습니다. 부엉기를 도맡아 공양보살로 지내면서 그녀는 매일 나뭇가지에 머리를 기대며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려 했습니다. 나리께서 겪으신 고통을 제가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의 삶은 눈물과 참회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에서는 폭포 주변에 그녀의 신발이 발견되었고 이내 그녀가 자살한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오주부는 만취한 채 피울음을 삼키며 딸의 시신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녀의 이름은 점차 잊혀갔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암자에서 지내는 동안 마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강연이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혀를 잃고 벙어리가 되어
산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나리께서 산속에서 홀로 고통 속에 지내신다니. 이 모든 것이 제 탓인데 제가 나리 곁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리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암자를 떠나 강연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리, 강연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오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소첩은 나리께서 겪으신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며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리의 곁에 왔습니다. 소첩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면 나리께서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평생을 나리 곁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강연은 손짓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버버.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오리는 고개를 들며 단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소첩은 이제 나리 곁에서 속죄하며 살고자 합니다. 나리께서 원치 않으시면 떠나겠지만 나리 곁에서 나리의 고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강연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를 가리키며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어버버. 내가 정말로 그럴 수 있겠느냐? 오리는 그의 떨리는 입술과 눈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소첩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리의 입모양만 봐도 그 뜻이 전해집니다. 강현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좋다. 오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리. 소첩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리 곁에서 모든 걸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현과 오리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리는 암자에서 지내며 겪은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어버버. 내가 여기서 혼자 지낸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오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삿갓을 쓰셨지만 제가 어떻게 나리의 모습을 몰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장터에서 나리의 모습을 본 날부터 나리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강현은 그녀의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그녀를 향해 과거의 일을 묻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만하자. 오리는 그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이제 더는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나리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나리께서 겪으신 고독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강현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엔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고통이 아닌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연 나리, 이제는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소첩은 나리께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고백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리께서 더 외롭지 않도록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강현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어버버.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는 손짓과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신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리는 그의 손을 잡고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말씀하지 마세요. 대신 그녀는 말을 멈추고 그의 손을 조심스레 자신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나리의 마음이 느껴지기만 해도 됩니다. 강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마치 자신이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달빛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오린의 모습은 그 빛 아래에서 더욱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강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그를 점점 더 안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오리는 그의 손길에 긴장했지만 이내 미소를 띠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리, 소첩은 나리께 늘 두려운 존재로만 남아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리께서 저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겐 더할 나위 없는 위로입니다. 강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손끝으로 그녀의 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마치 그녀를 달래고 위로하려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의 등을 쓰다듬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따라 손을 내려오며 그녀의 허리께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리는 그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리, 소첩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리께서 손길로 소첩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고 위로와 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그녀의 눈가를 따라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현과 오리는 산속 귀틀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회한을 품은 채 살아가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리는 매일 새벽마다 집 주변의 밭을 일구고 강현은 약초를 캐며 산속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강현이 손짓과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하면 오리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고 알아들었습니다. 어버버. 오늘은 산삼을 캐러 가야겠다. 오리는 그의 손짓을 보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나리. 산삼을 찾으시면 제가 장터에 가서 좋은 값으로 팔아오겠습니다. 강현은 손짓으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버버. 장터에선 나를 조심하라던데. 오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나리께서 삿갓을 눌러 쓰시니 아무도 나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달 후 두 사람은 산삼 몇 뿌리를 캐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강현은 늘 삿갓을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장터를 걸었고 오리는 그의 곁에서 그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장터의 약재상들은 강현을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어이, 저 삿갓 쓴 사람. 효일은 강연 아니오? 이번엔 또 무슨 약초를 가져왔소? 약재상 하나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벙어리 나리가 혀는 이렇지만 손은 제법 빠르다더니 산삼을 가져왔구먼.
오리는 이 비웃음에도 개의치 않고 강연에 캐온 산삼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 산삼은 나리께서 정성껏 캐오신 것입니다. 값은 1,000양이면 됩니다. 약재상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천냥, 혀를 잃고 손재주를 찾은 날이라니 값이 비싸군. 강연은 약재상의 비웃음에 얼굴을 붉히며 손짓으로 항의했지만 오리는 웃으며 그를 말렸습니다. 나리, 걱정하지 마세요. 혀는 잃었지만 정직함은 잃지 않으셨으니 제가 알아서 흥정하겠습니다. 결국 오리는 능숙하게 흥정을 마쳤고 산삼 몇 뿌리를 좋은 값에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나눠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몇 해가 지나 강연과 오리는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산속에서 자라며 약초를 캐는 법을 배우고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강연은 비록 혀를 잃었지만 그의 눈빛과 손짓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과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풀은 약으로 쓸 수 있나요? 아이가 풀 한 뭉치를 들고 물으면 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답했습니다. 그건 좋다. 오리는 아이들에게 그의 손짓을 통역하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이 풀은 약초로 아주 좋은 것이니 잘 보관해야 한다 하신다. 강연은 손짓과 입모양만으로도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의 가르침은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강연의 이야기를 가끔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참, 그 벙어리 날이 말이야. 가문이 끝날 줄 알았더니 산속에서 잘 살고 있다더군. 그렇다지. 아내도 잘 얻고 아이들도 있다던데 사람 일이란 참 모를 일이야? 그들은 혀를 차며 그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강연은 이제 마을의 비웃음에 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산속에서의 삶은 그의 모든 고통과 회한을 잊게 해주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더없이 풍요로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